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6관 권리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특히 이제 경매에서 간략하게 보면 경매에서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도 우리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또 매수 신청들이 가능하니까요. 그 경매 권리분석만 잠깐만 보고 다시 일반 중개에서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보면 소재되는 권리 무조건 경매로 말소되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가 건저당, 말소되는 게 경매에서 건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그래서 임차권이 아무리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말소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 같은 임차권이라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지만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된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5개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대항력을 전혀 이런 위에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되는 권리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권. 예고등기는 없어졌지만 종전규정에 의해서 예고등기가 있다면 이것도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만 받으려면 안전한 걸 해야 되겠죠. 소재되는 권리가 있는 걸 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되겠죠. 위험하면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하니까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남 소개시킬 때는 안전한 걸 소개시키고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되고, 내가 투자할 때는 위험한 걸 정확하게 위험의 근원을 분석할 수 있다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위험한 걸 낙찰받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아마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손님이 한 50만 평 굉장히 임야를 큰 걸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묘가 한 50개의 분묘가 있어요. 선조들 분묘가 50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50개의 분묘가 있지만 20년 동안 공연 평온하게 이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이게 종중 땅이었어요. 문중. 그 종중 앞으로 내용경매를 보냈어요.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므로 이제 여기에 있는 분묘를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경매를 보내니까 거기도 변호사 상담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 물어보니까 야, 분묘기지권은 인수되는 권리라 하더라. 안 비켜줘도 된다.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50기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매수 50만 평에 50기 있어봐야 뭐 펜션이나 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근데 군데군데 있어 50기가 여기저기 한 개씩 있으니까 이거 땅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게 아마 인터넷에 분묘기지권 염소 같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묘가 있으면은 이게 봉분이 위에
동그란 게 봉분이 있죠. 블루각이 올라온 거 이 봉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딱 이 펜슬을 치고 여기 염소를 여러 마리를 갖다 넣어놓고 뭐라고 내용증명 보냈냐면 알았다. 기아의 조상들이 염소발을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와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동영상 찍고 막 이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염소 이게 나무 자기 땅에다가 묘가 있는데 염소를 키우면 된다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거든요. 또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는 사이 염소가 이거 봉분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암장이 되잖아요. 평평하게 돼버리면 분묘기득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상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싸우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50만 평 중에 한쪽 귀퉁이로 전부 50기를 이장해주고, 이장하면서 이장하는데 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요. 한 기당 200에서 250. 그리고 또 보상금으로 한 200만 원씩 주고 해가지고 몇 억 들어갔어요. 이게 50기니까 200만 원만 해도 지금 한 1억은 넘죠. 그래서 한 5억 정도 돈 주고 이걸 전부 다 50기를 다 5억은 안 들어갔구나.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겠네. 한 500만 원씩, 한 기당 한 500만 원씩 들어갔으니까 한 2억 5천. 2억 5천 주고 전부 다 한쪽으로 옮기고 2억 5천만 원. 여기다 펜션 지어가지고 수백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무도 낙찰 안 받으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매에서 권리분석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권리분석은 가장 뭐부터 해야 돼요? 권리분석.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일단 공부를 봐야 됩니다. 공적 장부를 봐야 됩니다. 공적 장부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그냥 줄여서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된다고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 그래서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상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을구 어디에 기재돼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갑구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에 기재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을구에 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이후에 거래된 것은 실거래 가격도 실거래 가격이 갑구에 기재됩니다. 그럼 요즘 그러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적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을까요? 업계약서를 많이 적을까요? 뭘 많이 적겠어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적으면 안 되긴 한데 현실적으로 적는다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업계약서를 적는 게 낫겠죠. 매수인 입장에서 본다면 올라가면 업계약서를 적으면 만약에 실제 3억에 샀는데 4억이라고 업계약서를 적었으면 나중에 4억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만약에 3억에 샀다가 1년 안에 4억 팔면 1억 남았으면 1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도소득세 40%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1년 안에 팔면 40% 세금 내면 4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업계약서 적으면 1억을 더 높게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아까 뭐 1.1%밖에 안 됐잖아요. 1.1%만 내면 된다고요. 110만 원 정도 세금 더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4천만 원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약서를 쓰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더 유리하죠. 현실적으로 업계약서를 써주더라도 만약에 1가구 1주택이어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은 3억에 팔든 4억에 팔든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계약서를 써줄 가능성이 많겠죠. 다운계약서보다는 매도인도 덜 위험한 게 없고요. 업계약서 써주면 매수인도 더 유리하다고요. 굳이 쓰면 안 되겠지만 굳이 쓴다면 요즘은 다운계약서보다는 오히려 업계약서를 많이 적는다고요. 왜냐면 이 실거래 가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현업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거래 가격이 만약에 1년 전에 4억이었는데 1년 후에 또 4억에 판다고 하면 매수인이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아니 실거래 가격이 4억에 1년 전에 4억에 샀다. 근데 또 지금 1년 지났는데 4억에 그대로 판다고 한 푼도 안 남기고 그거 있고 하나는 1년 전에 3억에 샀어. 근데 1억을 남겨가지고 4억에 판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사겠냐고요 이거. 1년 전에 4억이었다가 지금 4억에 파는 게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근데 단기간에 1년 전에 만약 3억이었는데 1년 만에 6억에 팔겠다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업계약서를 적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팔 때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이 실거래 가격이 나오니까 공부에 공적인 장부에. 그래서 매수인한테 저는 1년 전에 4억 주고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오히려 손해봤습니다. 맞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그대로 4억에 파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4억
실제로는 3억에 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팔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은 이런 게 없겠지만 보통 요즘은 그래서 굳이 적는다면 업계약서를 적는다. 오히려 다운계약서보다는. 다운계약서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죠? 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운계약서는 만약에 3억에 거래했는데 2억에 거래한 걸로 다운계약서를 적었어요. 근데 1년 후에 실제로 3억에 샀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3억에 팔았어요. 실제 3억에 샀다 3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하나도 없죠? 근데 다운계약서를 2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적었기 때문에 3억에 팔면 1억이 남은 걸로 되잖아요. 그럼 1년 안에 팔게 되면 4천만 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럼 4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폭로하겠죠. 실제로 나는 2억에 산 게 아니고 3억에 샀다. 그래서 3억에 다시 되파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입증이 됐다. 통장에 3억을 입금시킨 게 입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내겠어 안 내겠어요? 실거래가액 신고는 얼마로 했다고요? 2억으로 했다고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근데 실제 3억을 입금시키다는 통장 입금표도 있고 나는 이 계약서는 2억 돼 있지만 이건 다운계약서 적어서 그런 거고 실제 3억 돈 줬다. 3억에 샀다. 3억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부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진실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법상 주택으로 인정되고 세법상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수료받을 때에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외의 0.9% 수료받아요.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세법은 실질과세니까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다운계약서 적은 게 적발되면. 그런데 그럼 어떤 처벌 받겠어요? 양도소득세는 안 낸다 하더라도 거짓 신고했기 때문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취하겠죠? 취득세 3배라고 하면 3억에 취득했는데 취득세 3배면 3억에 취득세 3배면 취득세가 4%라고 했죠? 4%인데 표준세율이 실제로는 대통령령에 1.5%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3억에 2% 얼마예요? 이게 2% 취득세가 2%라고 보면 2, 3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취득세 3배면 6, 38, 1,800만 원 과태료 내야 된다고요. 1,800만 원 과태료 내는 거나 이거 4천만 원 세금 내는 거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입증됐다면 세금은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지금 뭔 이야기 하냐면 지금 등기부 갑구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매수인들이 다 보더라고요.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겨먹냐. 이렇게 해가 잘 안 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업계약서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해요. 주택도 이러는데 하물며 토지인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박사과정에 같이 다니고 있는 분이 개발업을 하는데 부동산 개발 전문을 해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샀다가 토지인데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요. 건축허가까지.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비싸게 업계약서를 적더라고요. 나대지인데 이제 토지는 이런 게 업계약서 적는 게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주택은 별로 없죠. 근데 공시지가는 1억 3천 돼 있어요. 1억 3천. 1억 3천 돼 있는데 이게 매매가는 이 실거래 가격이 기재되잖아요. 각구에 3억으로 기재돼 있어요. 3억. 실제로 얼마 주고 샀는지는 차마 물을 수가 없더라고. 아마도 그냥 업계약서 적었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 3억 실거래 가격은 실거래가 이게 등기부에는 실거래 가격이 3억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공시지가는 1억 3천이고 그 은행 융자도 1억 3천 받았더라고. 공시지가만큼 다 받았더라고. 융자. 그 자기 말로는 자기 돈 하나도 들어간 게 없대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아마 1억 3천, 1억 얼마 주고 산 걸 갖다가 다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3억이라고 계약서는 적었나 봐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취득세 4% 해봐야 얼마 안 되죠? 몇백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억인데 매수인한테 그냥 내가 산 가격에 팔겠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3억에 내놓은 거예요. 자기는 1억 얼마 주고 사놓고. 물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개발업이나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 3억에 그 등기부에 보니까 분명히 3억에 돼 있거든요. 1년 전에 3억 돼 있다고요. 그럼 내가 3억에 사면 이거 잘 산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업계약서 적은 경우가 많다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등기부에 보면 갑구에 보면 이제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다. 그 얼구는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표제부하고 갑구만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요즘은
전세를 하려면은 거의 융자 없어야 되죠. 지금 매매가 70%가 전세가인데 거기다가 융자까지 있어버리면 소위 깡통주택이 되잖아요. 융자하고 전세금하고 합해버리면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게 깡통주택이잖아요. 사실은 팔아버리면 오히려 돈 보태가지고 전세금 내줘야 되죠. 융자 갖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 가장 권리의 기본적인 등기부인데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돼요.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열람하는데 700원입니다. 열람하는데 700원인데 이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해 봐야 되죠. 뭐 요즘은 바로 중개사무소에서 이게 바로 뗄 수가, 열람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자격증을 처음 땄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등기부 열람하려면 전산화가 돼 있기 전에는 그 등기소에 가서 1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직원들, 아예 실장들은 그 등기부대로만 가고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하면 금방 빨리 해주고 그냥 일반인들이 가면 1시간씩 기다렸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러 11시에 온다 하면 벌써 9시에 출근해가 등기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접수하고 그때 보고, 왜냐면 계약서 쓰기 전에 바로 떼봐야 되죠. 그게 굉장히 옛날에 불편했는데 지금은 바로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떼볼 수 있잖아요. 이걸 떼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등기부 열람하는 비용이 700원을 법무사들이 내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내는데 법무사들은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친목회에다가 돈을 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는 법무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르쳐줘요. 신용카드 이걸 번호를 다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근데 등기는 한 건도 안 맡기면서 하루에 계속 열람하면 욕 듣겠죠. 어느 정도 이제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약간 마음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광고할 때도 소유자가 맞아야 돼요. 왜냐면 허위 매물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등기부에 있는 명의인하고 그 소유자하고 일치해야만 매물 등록이 돼요. 그럼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되는데 열람하면 700원 내야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럼 많이 하루에 몇 건씩 올리려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집 내놓으는 사람한테 등기부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알려주더라고. 왜 그런데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지금 네이버에 제가 돈 내고 광고할 건데 하려면은 허위 매물인지 확인하려고 소유자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기재해야 됩니다.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뭐 제 이름이 박용덕인데 박용덕입니다 하면은 등기부를 700원 안 내더라도 열람해보면 박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돈 안 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유자. 그러면 아까 의뢰인이 박용덕이라고 했는데 이 등기부도 보니까 박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거는 그냥 열람 안 하고 바로 매물 전송을 해도 되더라고요. 반드시 소유자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 의뢰인하고 가짜 매물,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만큼 공신력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광고 효과가 뛰어나요. 수도권에서는. 벼룩시장 같은데 이런 거는 광고 올리는 거는 뭐 묻지도 않잖아요. 소유자가 누군지. 그냥 아무나 해버리면 다 매물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매물, 허위 매물이 있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벼룩시장 이런 거 보고는 뭐 그 전화해가지고 집어들어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훔치고 이런 것도 많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되고요. 권리관계는 공적인 장부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표시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떼봐야 되고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장 떼보면 되겠죠. 면적이 일치하는지 표시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등기부에 있는 표시상하고 다를 때는 토지대장이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 봐야 되는데 이 대장은 민원24에 가면은 언제든지 떼볼 수 있습니다. 민원24. 인터넷에 민원24 치면은 이게 공짜로 떼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건축물 내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게 불법 위법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내장에는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4층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불법으로 정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다가구가 항상 문제입니다. 다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이게 은행 융자 빼고 전세금 빼버리면 깡통주택 된다 했죠?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다가구는 몇 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아니고 이거는 3층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분의 1이 주택 외의 면적으로 사용되어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이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는 그럼 얼마예요? 다세대는 다세대나 1, 2번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660 초과는 연립이고 660 이하는 다세대죠. 근데 요즘 연립이나 다세대 보니까 6층짜리가 많더라고. 6층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여야 되는데 6층이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6층이면 1, 2, 3, 4, 5, 6층이면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은 기둥만 있고 건설회사 다니시니까 피로티는 잘 하시겠네 이런 거는.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건생, 2종 건생으로 넣고 이렇게 많이 하죠. 건물 지면은. 그 이게 이제 이거 나머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층이니까 4계층이니까 이게 이제 연립이나 이런 게 다세대가 된다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건생 이걸 말은 공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양할 때 좀 싸게 하더라고요. 주택보다는. 이게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이거 못 짓는 거 지은 거잖아요. 건생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싸게 분양을 하고 세를 놓을 때도 좀 싸요. 그러면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근린생활시설이다. 용도가. 근데 지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냥 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나중에 이행강제가 무과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실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공부를 꼭 떼봐야 된다고요. 이 건축물 내장을 뭐로 되어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준공 떨어지고 나면 준공이라고 해요. 보통 그 건축법에서는 준공이라고 하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하죠. 그 사용검사 준공 떨어지고 나서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다 같은 말인데 준공 떨어지고 나서 건생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그 방으로 만들고 개조하고 세면시설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불법이 많고요. 굉장히. 그 다음에 또 다가구는 3층인데 다가구는 불법이 왜 많냐면은 다가구는 다가구는 굉장히 진짜 위험해요. 제가 아는 분은 이 건축물 내장에는 보면 방이 3개로 되어 있어요. 방이 3개, 한 층에. 방이 3개인데 5개로 대수선했어요. 대수선을 그냥 뭐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대수선 해버리니까 이게, 이행강제금 1년에 2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이행강제금. 건축법에 보면은 주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을 대수선을 했다고 방이 3개여야 되는데 5개로 했어요. 그 방 한 개당 최소한 30, 한 5만 원 이 정도 받아요. 30만 원이라 보더라도 방이 2개고요. 한 층에 3층이잖아요. 그 지하까지 합하면 4층이잖아요. 그럼 4 곱하기 2개니까 얼마예요? 8개 방이 늘어났잖아요. 8개면 30만 원씩 8개면 얼마예요? 8개면 38, 24, 월세가 24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방을 원래 3개인데 허가받을 때는 5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층당 방을 2개씩 더 늘려버렸다고요. 8개면 240만 원 월세가 더 들어와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라고 했어요? 1년에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설명을 했다면 매매할 때 문제가 되겠죠. 매매할 때 이행강제금 1년에 200만 원 나오는데 실제로 월세가 한 달에 240만 원 더 들어온다. 불법으로 했지만. 그럼 충분히 매수인이 이걸 알면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설명을 안 했다가 나중에 200만 원 나오면 이거 왜 설명 안 했냐 해가지고 중개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제가 그래서 프린트 맨 마지막에 이걸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계약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법정서식이었고요.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꼭 이런 거는 계약서에 첨부해야 돼요. 매매 부동산에 대한 소송 또는 경매 진행 사항이 없는가. 동그라미 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있음 없음 적으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필로. 그 다음에 매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외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가. 뭐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음 없음. 없음이면 자필로 그냥 동그라미 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없음 적는 게 좋아요.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명령이 부과되고 있는가.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없음이라고 적었다가는 나중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6개월 이내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인 확인 및 서명 날인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필로 적도록 하는 게 좋아요. 박용덕 이름 적고 자필로 도장 안 찍고 사인해도 되겠죠. 자필이 더 중요해요. 그 사인하세요. 이거 체크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없다고 하겠죠. 있다고 하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좀 있어도 없다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그게 매도인이 없다고 해놔야 나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어서 매도인한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될 개연성이 높아요. 이게 법정 서식이 없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뭐 매도인이 거짓말한 것까지 중개업자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소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아낼 수는 없죠. 거짓말하면 여기 안 나타나는 것도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적어놔야 돼요. 그 분묘기지권도 토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는 자기 토지에 분묘가 몇 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분묘가 몇 기가 있는가. 만약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새로 분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만약에 처리 안 하면 위약금을 어떻게 물어야 될 건지 그걸 명시해야 된다고요. 임야, 토지를 매매할 때는 나대지, 임야, 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묘가 있을 만한 데는 이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특약을 꼭 맺어야 됩니다. 그냥 팔았다가는 분묘기지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팔아버리면 분묘기지권이 인수되죠? 분묘기지권이 생기잖아요.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 때 묘지를 이장한다 안 한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돼서 이장 안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이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은 분명히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골프장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골프장 하려고 산다 했는데 매도인한테는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런 특약을 안 맺었어요. 그러면 묘 이장이 안 돼버리면 골프장 못하죠? 그럼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늦게사 묘 이장하려고 하면 아마 돈을 줘야 되겠죠. 매도인 내가 이장한다는 말 안 했잖아. 그럼 분묘 1기당 얼마씩 내라. 이장하려면 최소한 이장 비용만 해도 25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특약을 하면 이거 이장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하면 다 이장한다 하겠죠. 그 이장하겠다 확인서 쓰면은 말로 해가지고 문서로 받아놓으면 이장해야 됩니다. 그 확인서에 쓰면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다 이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 받아놔야 된다. 말로 한 거는 거의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반드시 떼봐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철도보호지구나 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있잖아요.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는 절대정화구역, 200m는 상대정화구역이죠. 이런 경우는 청소년 유해시설 안 되잖아요. 학교 근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줄 뻔히 알고도 임차인 찾아와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특약으로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 책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에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맺어야 돼요. 이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안 나와요. 이거 빼고는 나머지 거의 10개 용도 지역 구역을 빼고 나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여부 다 나타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뭐 수변구역, 접도구역, 남양주 이런 데는 수변구역, 뭐 북한강가에 있잖아요. 그게 남양주가. 거기는 덕소에서부터 덕소 위로 저쪽에 전부 다 하여튼 북한강가에 있는 이런 데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거 못해요. 근데 북한 가까이 가다 보면 전부 다 숙박시설하고 그것밖에 없죠. 음식점밖에. 원래 안 되는데. 그래서 법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려면 입법 예고라는 걸 하잖아요. 법을 제정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해야 되고 40일 이상 입법 예고해야 되고 그게 제정돼가지고 국회 통과가지고 시행되려면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그 98년도 이게 수변구역이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변구역이라는 게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정되기 전에 미리 건축 허가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법이라는 건 소급 적용이 안 되죠. 이 법 만든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미 그게 전부 다 허가 받아가지고 미리 해놔 버리니까 이건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수변구에 가보면 북한강 가에 가보면 모텔하고 음식점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북한강가에 있는 거기에 모텔은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북한강가에 가보시면 저녁에 가다 보면 모텔이 다 불이 꺼져가지고 있어요.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손님 꽉 차면 불 꺼요. 간판 내리에 그 손님 다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년은 투자 괜찮다고.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만약 일반 지역에 모텔이 다시 지을 수 있는 지역에는 옆에 새로 신축해버리면 신축한다고 다 손님 멀리 가버리잖아요. 여기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 신축은 이제 안 된다고, 모텔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이게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있는 거는 정화시설만, 그 물만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오폐수 정화시설만 하면은 다 옛날에 했던 업소들은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하고요. 미국 같은 데는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는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신도시 개발도 다 이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신도시 5개 신도시 다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보면 구사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이게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한다고 나왔죠. 이제 앞으로 신도시 안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심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줄인 거 아니에요. 40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앞으로는 뭐 분당이나 이런 거 호평 평내 이런 거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100만 명이 넘으면 신도시라고 하고 100만 평 넘으면 100만 평 안 되면 택지 지구라고 하죠. 호평 평내 지구잖아요. 그게 신도시 아니죠. 거기는 지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이, 이 택지개발 촉진법은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 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여기는 단독주택,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정해가지고 승인받으면 그대로 행위제한 되는 거예요.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 350개 부동산 법률 중에서 약 100여 개가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못한다, 뭐 개발 구역에는 뭘 못한다, 미관지구 고도 중에는 뭐 못한다, 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입니다. 그 대부분 선진국은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입니다. 어쨌든 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도 안 나타난다. 이걸 알아보려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야 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지번을, 주소를 쳐넣으면은 이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인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뭘 적어놔야 된다고,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룸사롱 하려면은 그게 다 어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다 개업 못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한다고요. 제가 아는 분들을 많이 당했어요. 예식장 한다고 미리 건물 짓고 있는데 예식장 하겠다고 미리 계약한 거예요. 다 짓기도 전에. 예식장 한다고 계약했는데 예식장은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예식장이 분명히 인허가가 안 나는 곳에 예식장 하겠다고 계약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비 들어갔다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룸사롱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해가지고 뭐 시설비 매덕 들어갔다 손해배상하라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인허가 이거는 중요한데 실제 지금 중개업소 하고 있는 자리에도 중개업소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임차인이 책임하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특약을 꼭 넣는 것이 좋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이제 전부 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 행위 제한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등기사항증명서, 그 다음에 각종 대장.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대장은 민원 24에서 열람할 수 있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도 민원 24나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다 공짜입니다. 지금 등기부만 700원 열람이고 나머지는 공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다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처분, 앞에 보면 가처분,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경우 가처분, 가등기 하냐, 이거는 사실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저게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해결 방법만 알면 되겠죠.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걸 가압류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압류가 돼 있어도 계약할 수 있죠. 계약하는 대신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서 쓸 때는 그냥 하고, 그러니까 미리 계약서 쓸 때도 가압류권자 또는 가처분권자하고 전화통화는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얼마 주면은 말소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중도금 치를 날 나오라고 해야 돼요. 가압류권자. 가압류 말소 서류, 가처분 말소 서류 가지고 법무사 서류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법무사 오라고, 중도금 치를 날 법무사 오라고 하고, 가압류권자 말소 서류 가지고 오면 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다 오겠죠. 돈 받을 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도금 치른 날 해결해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잖아요. 그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특약을 넣어야 되겠죠. 만약 가처분 가등기가 중도금 지급 시까지 말소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치른 날 가처분 가압류는 말소 서류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요. 제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아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전 가등기를 하고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니까 이게 등기 필정보,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죠. 이게 왔더라고요. 오고 그 계약서도 왔는데 보니까 그냥 친구라서 너무 막 친구니까 그렇게 따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담보로 이 가등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등기 해준다고 빌려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줘야 되는데, 그 가등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2억이에요. 은행 융자가 2억이 있어요. 그 공시지가만큼 대출이 있어요. 시세는 개별 공시지가 2배라서 4억이래요. 4억.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보통 공시지가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금 이제 10개월 후에 돈 돌려주기로 하고요.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계약금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개월 후에 2억, 이제 부동산 가격이 2억이에요. 1억 9천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잔금을 치르면 1억 9천을 주면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계약금 1,000만 원 준 게 아니고 9천만 원을 줬어요. 9천만 원 빌려줬어요. 9천만 원. 근데 1,000만 원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돈은 9천만 원 줬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본등기를 넘겨받으려면은 2억짜리인데 1,000만 원만 계약금 준 걸로 돼 있으니까 1억 9천 더 줘야 되죠? 1억 9천 더 줘야 되고요. 1억 9천만 원 더 줘야 되고, 본등기를 해버리면 융자까지 이거 떠안아야 되잖아요. 이거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이 사람 그거 갚아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그것도 융자 2억이 돼 있잖아요. 이미 선순위가 2억까지 떠안으면 얼마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1억, 2억 9천, 4억 9천. 오히려 이거
만약에 돈 안 갚으면 저는 본등기 하면 안 되죠. 본등기 하면 오히려 지금 빚도 떠안아야 돼, 남은 빚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등기보다 오히려 근저당 설정등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등기면 내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선순위 이 근저당 되어 있는 거는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그 사람 그만큼 배당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등기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 순위 보존 효력이 있는 보전 가등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은 중도금까지는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유물인 경우는 전세계약 누구로 해야 됩니까? 전세계약. 이게 지금 만약에 갑이 3분의 5, 을이 5분의 1,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면 갑과 계약을 체결한다. 즉 보존행위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죠. 처분행위. 보존행위, 처분행위가 있는데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되죠.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처분하려면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존행위는 전세 임대차 이런 거는 과반수, 지분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과반수. 그래서 5분의 3을 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으면 갑하고 계약 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현업에서는 보면 거의 다 부부 공유인 경우가 많아요. 부부 공유인데 계약서 쓸 때 거의 다 부부 다 안 오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남편은 직장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안 와요. 그러면 전세하려면 공유 과반수인데 지금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배우자 한 명만 오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기를 하고 일단은 그 부인이 오면 남편은 보통 직장 가고 없으니까 부인이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부인이 오면은 부인이 올 때 반드시 그 남편 통장 가져오라고 하는 게 좋아요. 부인이 왔을 때에는 남편 통장을 주거래은행 통장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새 통장은 안 된다 했죠. 새로 만든 통장은 위조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분증 위조하는데 돈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 위조된 신분증 가지고 새로 통장 만들 수도 있죠. 그 당일날 만든 통장을 가져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실 때는 항상 통장 그냥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주거래은행 통장. 평소 때 계속 거래하던 통장은 맨 앞에 보면은 그 거래내기 연결 계좌가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대출 빠져나가고 뭐 청약 통장 빠져나가고 이런 게 다 연결 계좌가 돼 있죠. 그리고 발급 회차도 나와 있고 발급한 날짜도 나와 있어요. 그럼 보면 뒤에 거래가 많이 됐던 통장들은 그건 위조된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사고 날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근데 새 통장은 위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또 남편하고 통화해보고 부인하고 계약해도 되냐. 요즘 스피커폰 되니까 옆에 임차인 다 보는데 통화하고 그러면 부인하고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서류 나중에 위임장은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단 뭐 대리라는 거는 반드시 문서로 대리권을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부부가 다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세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부인하고 이게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꼭 대리권이라는 거는 반드시 문서로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남편 통장으로 입금만 시킨다면 큰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물 전세계약 보존행위는 지분의 과반수하고만 하면 되고요. 처분할 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분만 처분하려면은 자기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는 없죠. 예. 자, 여기까지 다음에 또 권리분석에 대해서 더 하겠지만 마지막에 이게 특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이게 미공시 권리는 이게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예, 민법 584조에 보면은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는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매도인 담보 책임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럼 고지를 또 거짓말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고지서를 받아놔야 된다. 이게 고지서잖아요. 어떻게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꼭 좀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시면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